여러분,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꿈의 종류나 꿈 해몽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이라는 현상 자체에 숨어 있는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따져본 적 없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꿈을 꿔보셨죠? 당연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꿈을 꿀 때 여러분의 눈은 감겨 있습니다. 귀는 아무 소리도 듣고 있지 않아요. 피부는 아무것도 만지고 있지 않습니다. 코도,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사실상 완전히 차단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도 꿈속에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봅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살톱에 바람이 스치는 느낌을 받으며 심지어는 무언가의 냄새와 맛을 느끼기도 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외부에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데 뇌가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 전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생생하게. 꿈속에서 무서운 꿈을 꾸다가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깨어나신 적 없으신가요? 꿈속에서 서럽게 울다가 베개가 젖어 있던 경험은요? 꿈속에서의 감정이 실제 몸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잖아요. 뇌가 만들어낸 가짜 경험이 진짜 눈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뇌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굳이 외부 자극도 없이 스스로 온 세계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그 세계에 뛰어들어 기뻐하고 슬퍼하고 도망치는 걸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기묘한 현상이 사실 우리 삶과 건강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뇌를 한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꿈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살펴볼게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자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미지들이 두서없이 떠오르는 것 정도로요. 어떤 분들은 낮에 겪었던 일들이 뒤섞이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뇌가 쉬면서 생기는 일종의 잡음 같은 거 아니냐고 하시죠. 잠을 자는 동안 뇌도 좀 쉬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것저것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낮에 굉장히 신경 쓰였던 일이 꿈에 나온다든가 잠들기 직전에 봤던 영화의 장면이 꿈에 섞여 들어온다든가 하는 경험들 다들 해보셨잖아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깜빡 졸았는데 꿈속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는 그런 경험이요. 그러니 꿈이란 건 낮 동안의 기억들이 수면 중에 무작위로 재생되는 것, 뇌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리 작업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이라는 게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죠. 어차피 깨고 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꿈 꿨다는 느낌은 있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 꿈은 그냥 수면이라는 중요한 과정의 부산물 정도가 아닐까. 엔진이 돌아갈 때 나오는 소음처럼 굳이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는 없는 현상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꿈이 무작위적인 뇌의 잡음이라면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어릴 때부터 비슷한 꿈을 반복적으로 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이라든가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이라든가 아니면 시험을 망치는 꿈 같은 것들이요. 완전히 무작위라면 수십억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같은 꿈이 여러 번 반복될 확률은 사실상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수십 년 전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문화도 언어도 완전히 다른 두 나라 학생들에게 이런 꿈 꿔보신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대답이 거의 똑같았던 겁니다. 양쪽 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어떤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꿈이 상위 순위에 올랐어요. 심지어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나 로마의 기록들을 찾아봐도 당시 사람들이 꾸었다고 기록된 꿈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날아다니는 꿈, 떨어지는 꿈, 도망치는 꿈,
인류 문명이 몇천 년 동안 엄청나게 변했는데 꿈의 내용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작위라고 설명이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은 뇌의 휴식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절전 모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화면이 꺼지고 프로세서가 천천히 돌아가는 그 상태. 그런데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 이미 갖고 있는 전제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고 직접 따져보는 것이라고요. 뇌가 잠자는 동안 쉰다는 전제 직접 따져봅시다.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장치를 이마에 붙이고 잠을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뇌파는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면의 특정 단계에서는 깨어있을 때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깨어있을 때 이 영역은 전체 신진대사의 약 3에서 4%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동안에는 이게 1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꿈을 꾸는 동안 감정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살아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뇌는 자는 동안 쉬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뇌에서 3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이 마비되는 겁니다. 잠을 자면 뇌는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척수의 특수 세포들을 차단합니다. 2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몸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꿈속에서 뛰어도 실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마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꿈속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실제로 해버리게 됩니다. 꿈속에서 도망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고 꿈속에서 싸우다가 옆에서 자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수면 장애가 있고 이 경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번째는 뇌의 수행 네트워크가 꺼집니다. 수행 네트워크란 논리, 질서, 현실 감각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이게 꺼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꿈속에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낯선 얼굴로 바뀌어도, 꿈속에서 중력이 없어져 둥둥 떠다녀도, 꿈속에서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멀쩡히 살아 계셔도 꿈속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논리의 감시자가 잠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꿈속의 세계는 그렇게 자유롭고 기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의 주의가 완전히 내면을 향합니다. 평소에 우리의 뇌는 외부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 처리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면 그 연결이 끊어지고 뇌는 내부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상상력 네트워크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이것을 처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렀는데 이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름이에요. 기본값이라고 하니까 뭔가 수동적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작동할 때 뇌는 기억과 감정, 상상을 자유롭게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훌륭한 소설가가 완전히 자유롭게 아무런 검열 없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처럼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꿈을 꿉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외부에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논리의 감시자는 잠들어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뇌는 완전히 혼자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빛도 만들고 소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이야기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도망치고 사랑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꿈을 경험할 때 꿈을 꾼다라고 하지 않고 꿈을 본다라고 표현했던 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뇌가 스스로 영화를 만들고 스스로 그 영화를 보는 겁니다. 영상이자 스크린이자 관객이 모두 뇌 자신인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꿈속의 경험은 실제 경험과 뇌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꿈속에서 달릴 때와 실제로 달릴 때 뇌는 다르게 반응할까요? 아니면 똑같이 반응할까요? 다들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다르지 않겠냐고요. 실제로 달리면 뇌가 진짜 신호를 받는 거고 꿈속에서 달리는 건 그냥 상상이니까 뇌 반응도 다를 거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뇌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한다는 전제예요. 과연 그럴까요? 꿈속에서 달릴 때 뇌에서 실제로 달리기를 담당하는 운동 관련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달릴 때와 같은 부위가요. 꿈속에서 예전에 살던 동네를 걷고 있으면 시각적 인식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켜집니다. 마치 눈으로 그 길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요. 꿈속에서 연인의 손을 잡으면 감각을 처리하는 피질이 자극을 받습니다. 실제 손을 잡을 때처럼요. 이 말인즉슨 뇌는 꿈을 꾸는 동안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뇌 입장에서는 꿈도 하나의 실제 경험이에요. 처리 방식이 동일하니까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무서워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건 뇌가 진짜 위험 신호를 받았을 때와 동일한 회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서럽게 울다가 실제로 눈물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를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갓 구운 붕어빵의 달콤한 냄새나 끓고 있는 라면의 구수한 향 같은 것들이요. 충분히 생생하게 상상하면 실제로 침이 고이기 시작하죠. 뇌가 실제 냄새와 상상한 냄새에 비슷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꿈은 이 현상의 극단적인 버전인 거예요. 수행 네트워크라는 현실 감시자가 꺼진 상태에서 상상력 네트워크가 최대로 가동되는 상태이니까 그 경험이 실제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느끼는 공포는 진짜 공포만큼 혹은 그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꿈속에서 느끼는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아주 절제되고 조절된 방식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강도를 꿈속에서는 훨씬 날 것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꿈은 우리의 뇌가 스스로에게 주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뇌에게 있어서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꿈이 뇌에게 실제와 같은 경험이라면, 그리고 그 경험이 이렇게 강렬하다면 왜 뇌는 굳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꺼지면 안 되는 걸까요? 에너지도 아끼고 더 잘 쉴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꿈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닙니다. 진화는 쓸모없는 것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따져볼 겁니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마비된 채로 외부 위험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진화가 꿈을 없애지 않았다면 꿈은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꿈 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가 있는데 지각을 했거나 준비를 못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꿈이요. 학창시절에 수능 전날 밤 혹은 직장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이런 꿈을 꾸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악몽 수준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한 신경과 교수가 의대 입학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험 전날 밤 시험에 관한 꿈을 꾼 학생들, 지각하는 꿈, 시험지에 페이지가 빠져 있는 꿈, 안경이 깨지는 꿈, 반대 방향 기차를 타는 꿈 같은 것들을 꾼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험에서 약 20%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잠을 더 많이 자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불안감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시험에 대한 불안한 꿈을 더 많이 꾼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연구를 진행한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꿈속에서 그 학생들이 시험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지각, 필기구 분실, 시험지 오류, 교통 문제, 이런 상황들을 꿈속에서 미리 겪으면서 뇌가 이 위협들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미 연습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 연습의 덕을 본 거고요.
이게 바로 꿈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위협에 대한 리허설이에요. 안전한 환경에서, 즉 몸이 실제로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가 다양한 위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대응책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자다가 깜빡 역을 지나친 꿈을 꿨다고 해봅시다. 꿈속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괴롭죠. 그런데 그 꿈 덕분에 여러분의 뇌는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한번 고민해 본 겁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서 반대편을 타야지, 환승이 가능한지 확인해야지, 이런 것들을요, 위험 대응 회로가 한번 돌아간 거예요.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연이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요. 엔진의 소음이 아니에요. 이건 엔진이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또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만약 꿈의 목적이 위협 시뮬레이션 뿐이라면 모든 꿈에는 위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는 꿈에는 무서운 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꿈도 있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꿈도 있고, 이유도 없이 그냥 기분 좋은 꿈도 있죠. 그렇다면 꿈에는 위협 리허설 말고 다른 기능도 있다는 뜻일까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꿈의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비슷하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건 꿈이 단순히 낮 동안의 경험을 무작위로 재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뭔가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의 기억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인류라는 종 전체에 공통으로 내재된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뜻이죠. 어쩌면 꿈은 우리의 유전자 코드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진화가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한 시스템을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맹수가 많던 원시 시대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이 불이익을 무릅쓰고도 꿈이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꿈이 생존에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것은 진화에서 사라집니다. 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가 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마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수백만 년의 진화가 설계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 뇌 혼자서 세계를 만들고 위험을 연습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꿈이 단지 위협을 연습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면, 더 정확히 말해서 꿈이 우리의 몸 상태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꿈속에서도 나는 나이지 않냐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꿈속의 나는 때로 현실의 나보다 훨씬 어립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꿈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경험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다가 꿈에서 깨면 그 선명한 기억과 함께 슬픔이 밀려오는 그 경험이요. 때로는 꿈속에서 자신의 성별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 직업이 전혀 다르기도 하고,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꿈속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건 꿈속에서 자아가 유연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에는 반드시 나라는 관찰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경험을 하고 있냐고요? 나예요. 꿈속에서 어린 내가 달리고 있든, 낯선 사람의 몸으로 거리를 걷고 있든, 그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건 여전히 나라는 의식이에요. 이게 뇌가 꿈을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상상력 네트워크는 기억과 감정과 이미지를 자유롭게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반드시 경험의 주체, 즉 나라는 자아를 배치합니다. 그 자아의 형태는 유연하게 바뀔 수 있지만 자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마치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각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꿈을 꾸는 도중에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는 상태를 말합니다.
논리의 감시자가 잠들어 있는 와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식의 일부가 깨어나서 이게 꿈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각몽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꿈의 내용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꿈에서 이건 꿈이야 라고 깨닫고 나면 그 두려움이 줄어들거나 꿈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기도 한다고요. 이건 정말 기묘한 현상이에요. 뇌가 스스로 만든 세계 안에서 뇌의 일부가 그 세계를 인식하고 개입하는 거니까요.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영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상태와 비슷한 거라고 할까요? 이 자각몽 연구가 재미있는 게 이 상태를 훈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특정한 방식으로 의식을 준비하면 꿈속에서 지금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뇌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인류의 많은 명상 전통들이 사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꿈 요가라든가 또는 깊은 명상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자각몽과 유사한 뇌 상태를 보인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꿈이라는 현상과 씨름하면서 발전시켜온 다양한 수행들이 사실은 뇌의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꿈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심지어 훈련을 통해서 꿈속에서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꿈은 여러분이 단순히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꿈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정보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뇌과학은 아직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여전히 연구 중인 영역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은 꿈의 기억이 의식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꿈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이 감정을 처리하는 공간이라면 그 처리 과정을 의식이 너무 세세하게 알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수술 중에 환자가 마취해서 깨면 안 되는 것처럼요. 또 다른 생각은 꿈의 내용이 아니라 꿈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감정을 처리했는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렸는지 그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의식에 저장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과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왠지 어제보다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라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꿈이 남긴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꿈을 더 잘 기억하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꿈을 기억하겠다고 의식적으로 의도를 갖는 것.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움직이지 말고 잠시 그 상태에서 꿈의 흔적을 느껴보는 것이요. 뭔가 감정이나 이미지가 남아있다면 바로 메모장이나 일기에 적어두는 거예요. 내용이 아무리 단편적이고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보면 거기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이 담겨 있을 수도 있거든요. 파인만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즐겼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아이디어가 나오는지를 탐구하는 걸요. 그런 의미에서 꿈 일기를 쓰는 것은 굉장히 파인만적인 활동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뇌가 무의식 상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인류는 오랫동안 이런 기록을 남겨왔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꿈 해석 전문가가 있었고 고대 이집트에는 꿈을 신의 메시지로 기록하는 관습이 있었으며 고대 그리스에는 아예 치료를 목적으로 꿈을 꾸기 위해 신전에서 자는 전통이 있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라고 병자들이 그 신전에서 잠을 자면서 신이 꿈을 통해 치료법을 알려준다고 믿었던 곳이죠. 물론 지금 우리는 그게 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의 핵심에는 어떤 직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이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거기서 치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직관이요. 현대 뇌과학이 그 직관을 다른 방식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꿈은 인류에게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이자 아주 오래된 관심사였던 거예요. 과학의 도구가 없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꿈이 뭔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직관은 틀리지 않았어요.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기묘해집니다. 꿈이 어쩌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식이 알기 훨씬 전에 먼저 반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가 빠지는 꿈, 즉 치아가 빠지는 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꿈 중 하나입니다. 고대로부터 이 꿈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어요. 가족의 죽음을 예고한다거나 재산을 잃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인터넷에서 치아 빠지는 꿈을 검색하면 온갖 해몽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연구팀이 대학생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 꿈에 아주 평범하고 실질적인 설명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꿈을 자주 꾸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치아나 잇몸이나 턱에 긴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는 동안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습관, 즉 이갈이가 있는 거죠. 뇌가 잠자는 동안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 감각을 감지하고 그것을 꿈이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치아에 가해지는 긴장이 치아가 빠지는 꿈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몸의 신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갈이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년 남성들 중에 꿈을 꾸면서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꿈속에서 도망치면서 실제로 침대에서 뛰어내리거나 꿈속에서 싸우면서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밀치거나 하는 경우죠.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잠버릇이 심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을 장기 추적해서 연구했더니 진단 후 14년 이내에 97%가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어요. 97%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파킨슨병은 우리가 아는 신체적 증상들, 균형 감각 상실, 손떨림, 걸음걸이 이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수년, 때로는 수십 년 전부터 뇌 속에서는 이미 신경퇴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꿈에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의식에게 경고를 보내기 전에 꿈이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던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신경학 연구소에서 350명 이상의 환자들이 기록한 꿈 보고를 연구했습니다. 1600건 이상의 꿈 기록을 분석했더니 신체적으로 아픈 환자들이 꾸는 꿈의 90%가 전쟁, 화재, 부상처럼 부정적인 주제로 전개되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건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통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꿈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다리가 아픈 환자가 다리가 아픈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쫓기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뇌는 몸의 이상을 감지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인 형태가 아니라 상징과 이야기의 형태로 변환해서 꿈에 담아내는 겁니다. 마치 시인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은유를 쓰는 것처럼요. 심장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관상동맥 시술을 받기 전날 밤 꿈을 꾼 내용을 기록하고 이후 6달 동안 그 환자들의 상태를 추적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꿈을 꾼 남성 환자들과 이별에 대한 꿈을 꾼 여성 환자들은 시술 당시 병의 중증도와는 무관하게 이후 경과가 더 나빠질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처음 들으면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연구 결과를 그냥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꿈이 어떤 식으로든 환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들 중 일부가 진단을 받기 전에 꿈에서 이미 경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꿈들은 다른 꿈들과 달리 유독 생생하고 강렬했으며 위협적인 느낌을 동반했다고 합니다. 일부 꿈에는 실제로 유방이나 종양과 관련된 이미지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여성들 대부분이 그 꿈이 자신에게 뭔가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이 발견됐어요. 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채기 훨씬 전부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꿈이라는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꿈은 단지 자는 동안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이미지의 나열이 아닙니다. 꿈은 우리 몸과 마음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때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우리를 아주 충격적인 사실로 안내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꿈이 과학적 발견과 창의적 혁신의 원천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단순히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실제로 이유가 있어요. 꿈을 꾸는 동안 수행 네트워크, 즉 논리의 감시자가 꺼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깨어 있는 동안 우리의 뇌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연결은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 차단이 없어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이 자유롭게 연결됩니다. 오랜 기억과 최근 경험이 뒤섞이고 완전히 다른 영역의 정보들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뇌과학에서 말하는 확산적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깨어있는 동안의 사고는 대체로 집중적이에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논리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죠. 반면 꿈을 꾸는 동안의 사고는 확산적입니다. 방향 없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연결을 만들어내요. 혁신이나 창의적 발상은 대부분 이 확산적 사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술,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도 꿈이 영감의 원천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그냥 감성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뇌가 꿈을 꾸는 동안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연결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인만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그냥 포기하거나 계속 씨름하는 것보다 일단 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걸 실제로 지지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다가 잠들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답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죠? 그건 수면 중에 뇌가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단순한 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실제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꿈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한 번 더 뒤집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생산적인 일은 깨어 있는 동안 해야 한다고요. 자는 건 쉬는 거고 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잠자는 동안 뇌가 하는 작업이 깨어 있는 동안의 작업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씨앗을 심고 밤 동안 그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열심히 고민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오늘 밤 잠드는 동안 뇌에 의해 정리되고 통합되고 의미를 부여받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맑은 정신이나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어제보다 조금 더 익숙해진 기술이나 지식은 사실 수면 중에 이루어진 뇌의 작업 덕분인 거예요. 그러니 자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자, 여기서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꿈이 몸의 물리적 상태를 반영한다면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정신 건강과 꿈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임상적으로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악몽을 꾸는 빈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냥 나쁜 꿈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면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깊은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꿈을 꾸는 동안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없는 사람도 꿈을 꾸는 동안 이 영역이 활성화되지만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의 경우 수면 주기를 거치면서 꿈의 내용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잠들 때는 그나마 나쁘지 않은 꿈을 꾸다가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꿈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분들은 특히 아침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꿈을 꾸고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뇌의 감정 처리 시스템이 낮 동안 충분히 처리되지 못한 감정들을 수면 중에 특히 꿈을 꾸는 동안 처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예요. 처리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고 처리 능력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꿈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건 꿈이 감정 처리의 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감정들, 억누른 감정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을 밤 동안 꿈이라는 형태로 처리하는 거예요. 낮 동안 너무 바빠서
제대로 슬퍼하지 못했던 것들을 꿈속에서 울면서 처리하는 거죠. 표현하지 못한 분노가 꿈속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꿈을 많이 꾸고 특히 감정이 강렬한 꿈을 자주 꾼다는 건 뇌가 열심히 감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꿈을 전혀 꾸지 않는다면, 물론 꿈을 꾸지 않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거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술이나 약물 중독으로 회복 중인 분들 중에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꿈을 자주 꾼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꿈이 굉장히 생생하고 강렬해서 실제로 다시 중독 물질을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죠. 심지어 실제로 사용하고 있을 때보다 끊은 직후에 이런 꿈을 더 자주 꾸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고요? 뇌가 일상에서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갈망을 꿈속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끊으면서 생기는 갈망을 꿈속에서나마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은 갈망이 줄어들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뇌가 그 갈망을 처리해 가면서요. 바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은 어쩌면 뇌의 치유 메커니즘일 수도 있겠다. 라고요. 낮 동안 처리하지 못한 것들, 상처들, 갈망들, 두려움들을 밤 동안 조금씩 꺼내어 소화하는 과정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꿈이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면 우리가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잊어버리는 걸까요?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 현상에도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혹은 기억하지 못하면 영향이 없다는 전제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꿈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거나 이상하게 기분이 찜찜한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무언가 찜찜한 게 마음속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날이요. 어쩌면 그게 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도 꿈이 우리 감정에 남긴 흔적은 남아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나서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기분이 달라져 있는 것처럼요.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꿈에 영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리는 됐지만 의식에는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무의식 수준에서 이미 소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꿈을 수면의 부산물로 혹은 기껏해야 수면 중에 뇌가 하는 부가적인 작업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깨어있는 시간이고 자는 건 그냥 쉬는 거고 꿈은 그 과정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것 정도로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꿈을 꾸는 동안 뇌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 처리는 더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뇌는 외부 자극 없이 스스로 세계를 만들어내고 위험을 시뮬레이션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몸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이 잠들어 있는 동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뇌는 깨어있는 동안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어있는 동안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의식이 비켜준 사이에 더 자유롭게 더 깊이 처리하는 겁니다. 의식이라는 편집자가 잠들면 뇌는 그제야 진짜 하고 싶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미 그 현상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요. 꿈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미 안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자는 동안 뇌가 뭔가 흘려보내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꿈은 뇌가 의식 없이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깨어있는 동안만이 우리의 진짜 삶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쩌면 잠자는 동안도 꿈을 꾸는 동안도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삶의 일부인 거예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더 솔직하고 더 진실된 삶의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의식의 검열이 없는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뇌의 모습이니까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고 했죠. 그리고 그 잠의 상당 부분을 우리는 꿈을 꾸며 보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십 년에 걸쳐서요. 그 시간 동안 뇌는 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치유하고 정리하고 연습하고 탐구하고 있었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꿨던 모든 꿈들,
기억하는 꿈도 있고 잊어버린 꿈도 있겠지만 그 모든 꿈들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조용히 기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식이 모르는 사이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꿈은 뇌의 잡음이 아닙니다. 꿈은 진화가 수백만 년에 걸쳐 설계한 정교하고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파헤쳐온 이야기를요. 첫째로, 꿈을 꾸는 동안 뇌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은 깨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뇌는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논리의 감시자가 잠든 상태에서 오로지 내면을 향한 채로 혼자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뇌에게는 진짜 경험입니다. 둘째로, 꿈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비슷한 꿈을 꿔왔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꿈은 우리의 유전자 코드에 새겨진 어떤 패턴을 따릅니다. 진화가 설계한 패턴이에요. 셋째로, 꿈은 위협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관련된 악몽을 꾸는 것은 뇌가 그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넷째로, 꿈은 몸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자는 동안 몸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 신경학적 변화를 뇌가 감지하고 그것을 꿈이라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식이 알아채기 훨씬 전에 꿈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꿈은 감정 처리의 공간입니다. 낮 동안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 두려움들, 갈망들을 밤 동안 꿈속에서 소화합니다.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처리는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바꿔 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면서 꿈을 꾸게 될 텐데요. 그 꿈을 기억하든 못하든 그동안 여러분의 뇌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내일을 위한 감정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이.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꿈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여전히 훨씬 더 많아요. 뇌과학자들도 여전히 연구 중이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파인만이라면 그 불확실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고 했겠죠.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거짓 확신보다 훨씬 낫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꿈은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꿈은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에게 하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파인만이 생애 후반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자연이 설계한 것들 중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고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현상도 충분히 깊이 파고들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요. 꿈이 딱 그렇습니다. 밤마다 흘려보내버리는 그 황당하고 생생하고 기묘한 경험들이 사실은 진화가 수백만 년에 걸쳐 정교하게 설계한 뇌의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인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밤 저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제 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위한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꿈 내용이 생각나신다면 가볍게 메모해 보세요. 아주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어쩌면 거기에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뭔가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감정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뇌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나면 자는 시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치유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기묘하고 깊은 질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좋은 꿈 꾸세요.